박수 소리는 안 들리겠지만 큰 박수로 김현준 지도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축구협회 전임지도자 김현준입니다. 저는 현재 남자 16세 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고요. 이번에 대한축구협회 하이퍼포먼스 그룹 MIK와 독일 분데스리가 프로축구연맹 드림 프로젝트와 협업을 통해서 16세 대표팀과 같이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약 2주간 독일에서 GBT 게임 기반 훈련과 IDP 개인 개발 계획에 관련해서 경험하고 느꼈던 부분을 현장 지도자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 16세 대표팀과 함께 분데스리가 드림 프로젝트의 목적을 이제 세 가지로 제가 보고 느낀 거를 세 가지 관점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KFA MIK 프로젝트 비전과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KFA의 MIK, 즉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프로젝트 비전 아래 한국형 글로벌 인재를 세계적인 무대에서 검증 및 성장시키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분데스리가 드림 프로젝트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분데스리가 드림 프로젝트는 일회성, 단순한 프로젝트라기보다도 유럽 현지의 기술과 그다음에 전문성, 지식 교류를 바탕으로 기술 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킹 형성을 중점으로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앞선 시간에 우리 하이퍼포먼스 그룹 주원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GBT 경기 기반과 IDP 개인 개발 계획이 즉 글로벌 경쟁력의 전략적으로 한 부분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었고요. 즉 선수 개인의 강점을 어떻게 극대화시키고 글로벌 시스템에 대한 적응력을 어떻게 중점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빠르고 용맹하게 주도하는 우리 MIK의 슬로건 아래 한국다운 플레이를 세계 축구에 어울리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이번 분데스리가 드림 프로젝트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데스리가 드림 프로젝트 일정은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총 2주로 시작되었는데요. 첫 1주는 마인츠에서 시작을 했고, 보시는 것과 같이 두 번째 일정은 함부르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독일 현지에서도 그 소속 선수들이 일정 관계로 조금 타이트하게 진행을 했었고, 보신 것 같이 마인츠는 4월 28일 날 독일에 도착을 해서 4월 30일부터 29일, 30일부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4월 30일 마인츠 16세 담당 야닉이라는 코치 주도하에 우리 선수들이 현장 그 독일 마인츠 지도자와 함께 훈련을 진행했고요. 오후에
마인츠 16세, 17세와 합류된 선수들과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5월 4일까지 마인츠 일정을 소화를 했었고요.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 저희가 함부르크로 이동을 해서 함부르크도 약 일주일간 축구 철학, 그다음에 함부르크 현지 지도자의 그 지도하에 우리 선수들이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함부르크의 축구 철학과 방법론, 그다음에 코칭 스태프가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마지막에 함부르크가 7년 만에 일부러 승격되는 현장을 함께 했다는 부분이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함부르크와 마인츠에서 보고 느꼈던 경기 기반 훈련에 대해서 우리 현장 지도자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즉 현장 기반 훈련 GBT라는 것이 경기 기반 훈련은 실제 경기에서 마주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과 그다음에 더 많은 의사결정을 통해서 판단을 기르는 훈련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도자분들께서 늘 고민이셨던 게 훈련 때는 잘 되고 연습 때는 잘 이루어졌는데 왜 경기장만 나가면 훈련하고 연습했던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지도자분들이 좀 고민거리가 되고 어떻게 해결할지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이유가 이제 기술적, 전술적 판단을 따로 훈련했기 때문이고 그 경기 자체를 통해 배우는 통합적 환경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인츠하고 함부르크를 저희가 분데스리가 그 프로팀 중에 두 팀을 선정한 이유는 미리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마인츠와 함부르크가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인츠에는 우리 현재 국가대표 선수 이재성 선수와 홍현석 선수가 있었고, 함부르크에서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시키는 과정의 시작점이 바로 함부르크였고요. 그 두 구단이 가장 우리 대한민국 유소년 선수들에게 관심이 많았고, 또 같이 협업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서 마인츠와 함부르크와 같이 우리가 분데스리가 드림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마인츠와 함부르크에서 어떤 훈련 세션을 진행했고 어떤 부분에 보고 느꼈는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일단 마인츠의 훈련 세션은 16세 담당하고 있는 야닉 코치가 주로 전담을 했고요. 미리 사전에 제가 주문했던 거는 공격 상황에서 고강도 득점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했었고, 결국 축구라는 것이 어떻게 압박을 하고 그 압박을 어떻게 탈압박할 것인지가 현재 축구의 핵심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하게 고강도와 득점력 향상을 부탁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앞선 시간에 우리 주원우 하이퍼포먼스 그룹 주원우 박사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우리 대한민국 유소년 선수들이 세계적인 선수 커가기 위해서 4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더 높은 압박의 강도의 훈련 강도, 그 다음에 경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공수 전환 국면에 많이 노출시키는 것, 세 번째가 압박사항, 그 빠른 템포, 좁은 공간에서의 나오는 많은 의사결정, 거기에 따른 판단, 기술을 어떻게 실행시킬 것인가, 마지막 네 번째로 공격과 수비의 1대1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이 4가지가 주요의 과제이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유소년 선수들이 성인 국가대표로 가기 위한 과제 중에 가장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제시해 주셨는데요. 또 하나가 저는 이제 현장 지도자도 해보고 22년부터 전임 지도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임 지도자를 하면서 해외 여러 치선전 국제대회를 통해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유소년 선수들이 기술적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개인적인 기술로 봤을 때는 볼을 다루는 기술이랑 개별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유럽 어느 선수들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유럽 선수들과 해외 선진국 선수들과 대결을 했을 때 그라운드에 표현될 수 있느냐라고 놓고 봤을 때 우리 선수들이 그런 선수들과 경기를 했을 때 많은 전환 상황 혹은 상대의 원앤원, 개인 압박, 부분 압박,
그다음에 1대1 상황에서 강한 압박이 들어왔을 때 그런 능력을 그라운드에서 실현시키지 못하는 장면이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기술은 있는데 그런 1대1 상황에서 그라운드에서 표현하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 선수가 기술이 있는 선수인가? 혹은 그 선수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놓고 봤을 때 제가 현장에 느꼈던 부분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 현장 지도자 선생님들과 또 대한축구협회 전임 지도자들 사이에서 묘한 작은 미세한 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유럽 현지 훈련이나 프로팀에서 어떻게 훈련을 실행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인가.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득점력을 높여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궁금했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즉 압박을 통해서 어떻게 그 상대의 기술적인 부분을 차단시킬 것인가. 그리고 반대로 그런 압박을 어떻게 탈압박을 통해서 그런 높은 강도를 헤쳐나가서 득점까지 이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제가 좀 관심이 많고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마인츠와 함부르크 그 유소년 지도자들에게 이런 훈련의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좀 문의를 했었고 다행히 마인츠와 함부르크에서 훈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크게 4가지로 구성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워밍업. 워밍업을 어떻게 실행했는지 좀 흥미로웠던 거는 워밍업 자체를 그냥 다양한 다이나믹 체조, 기본적인 체조로 가볍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수적 위상 3대3 플러스 중립 선수를 가지고 액티베이션 형태로 즉 활성화시킴으로써 즉 워밍업과 유사한 단계로 이 부분이 결국 직접적인 훈련 형태로 경기 기본 훈련 형태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된 이 훈련의 목적은 패스 7회 후 양쪽 골대를 활용해서 이제 득점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 포인트였고요. 그래서 그 패스 7회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즉 경기 상황 패스 7회 이후에 수비가 가장 많이 무너지더라. 이거는 마인츠에서 자체 경기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본인들이 나름 그 부분 데이터를 바탕으로 패스 7회 이후에는 수비 조직이 무너지고 그 수비 조직이 무너진 상황을 어떻게 프로그레이션, 공간을 확보해서 빠르게 앞으로 전진시켜 나갈 것인가, 어떻게 득점시켜 나갈 것인가 했던 부분이 포인트였고요. 그 이후에 훈련 사항은 이제 트랜지션, 전환 상황에서 어떻게 수적 위를 바탕으로 빠른 득점을 시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즉 트랜지션 상황이라는 게 공격 수비를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야구를 빗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구처럼 축구는 1회 초 공격하고 1회 말 수비하는 것이 아니고 볼이 있으면 축구는 즉각적인 공격이고 볼을 잃어버린 순간 즉각적으로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긴박한 수비와 공격 전환 상황에서 어떻게 수적 우위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활용할 것인가에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즉 공격 훈련처럼 보이지만 공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비도 열세 상황에서 어떻게 그 열세 상황에서 상대 공격을 차단시키고 빠르게 카운터를 나갈 것인가, 이런 중점을 많이 두었던 부분을 볼 수 있었고요. 공격은 보시는 것 같이 수적 우위 상황에서 어떻게 서로 많은 의사결정을 통해서 빠르게 득점을 시도할 것인가, 언더랩, 오버랩 혹은 공간을 활용한 드리블 혹은 개별적인 슈팅을 통해서 어떻게 빨리 득점을 이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재미있던 사항이 실제 경기에서 나올 수 있는 스로인 사항을 설정해서 경기장에 일어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서 게임을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방법은 5대5 상황에서 중립 선수를 놓고 그 외에 나머지 선수들이 측면에 대기해 스로인 상황을 대기해서 훈련을 진행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한번 다시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훈련은 크게 이 4가지 섹션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워밍업은 우리 현장 지도자분들께서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가벼운 다이나믹 체조, 훈련 도구를 활용해서 사다리 스텝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몸의 균형, 밸런스, 그 다음 볼을 활용한 이런 기본적인 형태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액티베이션 형태로 즉각적으로 볼을 가지고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3대3 중립 선수를 활용해서 패스 7회를 통해서 패스 7회 이후에 양쪽 미니골 안에서 즉각적으로 공간을 활용한 득점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그 하이퍼포먼스 주원우 박사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프로그레이션 형태에서 공간을 앞으로 나가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노출되었다 라는 표현을 하시고 데이터를 보여주셨는데 마인츠 같은 경우는 프로그레이션을 패스 7을 위해서 공간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공간을 활용해서 득점을 활용한다. 이런 주된 포인트가 비교해 본다면 재미있는 사항이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적 우리 현장 지도자분들도 많이 활용한 훈련 프로그램인데 영상과 같이 3대 수적 우위 상황에서 어떻게 빠른 의사결정을 가지고 득점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주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지금 화면에서는 안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우리 선수들이 빠르게 수적 우위 상황에서 득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지 않고 빠른 득점을 이루어지지 않고 볼 소유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때 즉각적으로 마인츠 그 야닉이라는 코치가 이 훈련의 목적은 빠른 의사결정을 통한 득점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선수들한테 수적 우위였을 때 어떻게 빠르게 득점으로 이어질 것인가. 즉 볼 소유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수적 우위를 통해 아까 소두에 보여드렸던 오버랩, 언더랩 혹은 개인 드리블 능력을 통해서 공간을 활용한 득점을 수시로 선수들한테 환경에 노출시켜 줌으로써 유도를 했던 장면이 인상적이었고 반대로 수비는 수적 열세 상황에서 어떻게 상대의 수적 우위 상황을 극복하고 빠르게 카운터로 진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중점을 좀 많이 주었던 것이 좀 핵심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 5대5 슈팅 게임 상황에서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가 되었을 때 혹은 슈팅점이 이루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스로잉을 통해서 골대로 득점을 시도할 수 있게끔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기에서 빠른 스로잉 상황을 통해서 세트피스 상황을 통해서 득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마인츠에서는 진행하고 있더라. 이런 부분이 조금 흥미로웠던 사실이었습니다. 반대로 함부르크 2주차에 갔을 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제가 그 훈련 목적과 훈련 방법론에 대해서 좀 문의를 했었고 그랬던 이유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높은 강도, 득점 향상을 위한 훈련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럼 똑같은 주제로 압박과 탈압박 훈련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을 했었고요. 대체로 보면은 제가 느꼈던 부분은 마인츠 함부르크 훈련 구성과 진행 방식이 지역이 다른 팀들이지만 독일 구단 내에서 큰 틀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밑에 보셨듯이 워밍업 크게 4가지로 훈련 구성을 진행했고요. 워밍업 또한 가벼운 볼 필링이라든지 가벼운 볼 터치 이런 식으로 가볍게 진행을 했고 그 뒤에 바로 즉각적으로 5대5 혹은 GK로 활용한 수적 우위 상의 미니게임 그 다음에 4대4 중립선수를 활용한 수적 우위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는 2그룹으로 훈련을 진행을 했고 우리 19세 함부르크 필 코치가 주된 코치로서 선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보셨듯이 재미있는 장면은 제한된 공간에서 어떻게 수적 우위를 활용해서 게임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제한된 공간에서 어떻게 압박을 하고 어떻게 탈압박을 시도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골대를 활용해서 목적을 가지고 훈련을 진행했다는 부분. 그 뒤 바로 트랜지션 상황, 전환 상황에서 어떻게 공격하고 수비할 것인가. 어떻게 압박을 하고 어떻게 그 탈압박을 통해서 득점을 시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즉 이 훈련을 통해서 선수들이 현장에서 그 환경의 지도자들을 노출시켜주면 선수들이 즉각적으로 어떻게 본인들 스스로가 더 많은 의사결정,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본인 스스로한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즉각 현장에서 선수들이 방법론이나 응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던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후에 메인 게임이 수적 우위를 활용한 빠른 득점 사항을 훈련을 진행을 했고, 이런 훈련은 함부르크에서는 경기 전날 짧은 그리드 제한된 공간에서 짧은 공간에서 활용하고 토너먼트 형태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 이런 부분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똑같이 훈련 세션은 이 네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었고요. 보시면 같이 워밍업은 기본적인 형태로 다이나믹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볼을 가지고 가벼운 기본 기술, 볼 필링 형태, 볼 터치, 기본적인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로 두 그룹을 나눠서 한쪽은 골키퍼를 활용한 수적 우위 게임, 반대는 필드 선수를 활용한 수적 우위 게임. 여기서 핵심은 최대한 공격과 수비상에서 타이트하게 운영돼야 된다고 코치들이 많이 강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골키퍼를 또 요즘 빌드업이라는 단어보다는 빌드 어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골키퍼를 활용해서 빌드업,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목적 없이 볼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골키퍼를 활용해서 어떻게 득점까지 이루어지느냐, 즉 빌드 어택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많이 중점적으로 훈련을 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도 보신 것 같이 볼이 뺏기거나 뺏는 순간 어떻게 선수들 반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섹션이 끝날 때마다 함부르크 코치들이 선수들이 강조했던 부분이 볼이 뺏겼거나 뺏었을 때 어떻게 빠른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어떻게 빠르게 선수들이 서로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득점을 시도할 것인가, 공간을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줬던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트랜지션 게임인데 세 그룹으로 나눠서 패스 7회를 통해서 패스 7회가 성공이 되면 즉각적으로 골키퍼가 있는 골대로 득점을 시도하게 되고, 수비는 수적 열세의 사항이지만 제한된 공간에서 빠른 압박을 통해서 상대의 패스 7회를 차단하고, 그런 부분이 서로 전환이 되면 볼이 뺏긴 팀이 즉각적으로 반대 진영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압박하고 상대를 공간적이나 혹은 사람을 맨마킹하면서 압박하는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게임을 제한된 공간에서 아까 마인츠와 비슷한 형태로 제한된 공간에서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서 득점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은 경기 전날 선수들의 경쟁심과 유도를 통해서 이런 훈련을 많이 진행한다고 함부르크 필 코치가 얘기를 좀 해주었습니다. 누가 수비로 들어올 것이고 누가 공격으로 전환할 것이고, 이 본인들 선수들 스스로의 판단을 맡김으로써 빠르게 훈련이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했던 점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우리 하이퍼포먼스 그룹의 주원우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IDP와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마인츠와 함부르크 훈련을 하고 난 뒤에 선수들한테 느꼈던 부분을 좀 제가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활용했습니다. 좀 더 재밌었던 부분은 사실 마인츠 훈련에서는 저희가 도착한 지 이틀 만에 훈련을 진행하고 시차가 아직 적응되지 않는 상황에서 훈련이 이루어졌는데, 선수들에게 그 시차적인 부분 혹은 훈련 이외의 시간에 빈 시간이 있을 때 선수들이 시차를 적응하지 못하고 숙면을 취하려고 할 때 그런 부분이 좀 고려가 돼서 우려가 돼서 선수들한테 스스로 본인들이 훈련하고 경기했던 부분을 스스로 느낀 점 발표를 해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좀 재밌었던 놀라웠던 사실은 선수 스스로가 영상을 요구를 했고, 그 휴대폰을 가지고 선수 스스로가 PPT 발표를 자기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시차 적응 때문에 선수들한테 여러분 스스로가 좀 이렇게 느꼈던 부분, 생각했던 부분을 좀
유도를 했던 부분인데 선수들은 거기에 한 발 더 앞서서 본인들이 스스로 훈련 영상과 게임 경기 영상을 요구를 했고 그걸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휴대폰 화면 녹화를 통해서 그 장면을 뭐 캡처를 한다든지 혹은 그룹별로 공격, 수비, 미들, 골키퍼 그룹별로 본인들 스스로가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를 해보겠다 했을 때 저도 사실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많이 부끄럽고 어색한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본인들 스스로가 그런 역량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 재미있던 사실이었습니다. 나중에 뒤쪽에 가면은 제가 함부르크 엑스팩터라는 훈련 개인 개발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이런 부분이 우리 선수들도 충분히 역량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 요렇게 생각됐던 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나 요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본인들 스스로가 목차를 만들고 그 다음에 훈련했던 진행사항을 본인들이 타이틀을 설정하고 그럼 그 훈련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좋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아쉬웠던지 어떤 부분이 좋았다라는 부분이 이 화면 녹화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본 것입니다. 앞에서 봤듯이 이것도 본인들 스스로가 그룹별로 나눠서 자기들이 느꼈던 점 PPT 디자인을 본인들이 설정함으로써 이런 발표 순서를 개별적으로 설정해서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그래서 선수들이 몇 가지 느꼈던 부분이 빨간색 테두리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특히 FC 서울의 정하은 선수는 한국은 해외 팀들에 비해 경합을 잘 안 하고 볼만 차려고 한다 라고 했던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윤혜담 선수가 그저 같은 속도와 템포로 볼을 차는 것으로는 유럽 선수를 이겨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느껴지고 압박의 강도와 몸의 힘이 국내 선수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좋다 뭐 이런 부분이 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현장 지도자분들도 많은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높은 압박 강도와 많은 전환 사항에 대해서 많이 요구하고 훈련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이 16세 대표팀에 들어왔던 선수들이 즉각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는 선수도 있었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데스리가 드림 프로젝트라는 목적 중에 하나가 선수들이 직접 느껴보고 해외 선진국 팀들은 어떻게 훈련을 진행하고 경기를 하는지 본인들 스스로가 필요성을 느낌으로써 선수 스스로가 자기 약점을 노출하고 자기 장점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느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수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이진혁 선수와 최재혁 선수가 또 느꼈던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우리 이진혁 선수는 마인츠 선수들이랑 경기를 하면서 마인츠 선수들은 수비할 때 공을 막는 기보다는 사람을 맞고 몸으로 부딪혔다는 부분이 좀 인상 깊었다는 얘기를 해줬던 부분이 좀 재미있던 부분이었고 그럼 우리 최재혁 선수는 템포가 빨라서 빌드업 할 때 미리 생각하지 않으면 바로 압박 사항이 오고 수비 상황에서는 타이밍이 늦으면 상대팀보다 빠르게 공격 전환을 하기 때문에 미리 생각하고 움직여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2023년 변성환 감독님께서 17세 월드컵을 했을 때 우리 강민우 선수라고 그 울산현대 소속 선수가 앞에 나와서 워크숍 때 얘기했던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한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그런 압박과 빌드업 할 때, 빌드 어택을 진행할 때 한국에서 느껴보지 못한 그 압박의 강도가 월드컵 진출했을 때 그 압박의 강도가 차이가 너무 나서 본인이 당황스러웠다라는 부분이 느꼈던 부분을 발표한 적이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와 유사한 형태로 우리 16세 대표팀 선수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더라. 이런 부분이 좀 공감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인츠 함부르크 훈련과 친선 경기 후 요약한 부분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즉 게임 베이스 트레이닝이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보면 훈련 속 경기와 유사한 환경을 구성해야겠구나. 그래서 즉 실전 중심 훈련 구성이 돼야 되고 즉 그거는 공간과 시각적 압박의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즉 제한된 공간 혹은 제한된 설정을 줌으로써 이 선수들이 실제 경기와 유사한 형태로 어떻게 훈련 구성을 할 것인가, 또 환경을 어떻게 노출시킬 것인가, 그 환경을 노출시킴으로써 어떻게 선수들이 더 많은 의사결정을 본인 스스로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이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공격 시 빠른 전환과 즉각적인 압박 대처 능력이 향상되어야 된다. 서두에 제가 얘기했듯이 수적 우위 혹은 수적 열세 상황에서 부분적으로 나눠서 축구를 본다면 결국 11대 11 게임이지만 부분적으로 3대2, 2대1 혹은 3대4 수적 우위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수적 열세 상황에서 어떻게 선수들이 의사결정을 통해서 그 상황을 극복하고 그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게임 베이스 트레이닝이라는 훈련의 목적이 앞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IDP라고 개인 개발 계획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 하이퍼포먼스 주원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IDP라는 것이 한 명의 선수가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설계된 개인 맞춤형 훈련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되고, 즉 모든 선수가 똑같은 방식으로 성장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강점과 약점, 발달 수준, 학습 스타일을 고려해서 어떻게 이 선수의 특징과 장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선수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 요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일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인츠와 함부르크 아카데미 운영을 제가 간접적으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마인츠는 중점의 가치가 좀 멘탈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신 것 같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게 바로 마인츠다 라는 정신적인 부분을 좀 많이 강조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함부르크는 크리에이트 임팩트라고 영향력 창출, 그게 핵심이라는 부분입니다. 크리에이트 임팩트라는 것이 즉 변화를 일으키다, 영향력을 가지고 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중점을 둘 것인가, 요게 좀 핵심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운영 방식도 마인츠는 유소년과 1군 훈련장이 밀접해 있었고요. 실전형 트레이닝을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제 함부르크는 아카데미 운영을 스타트업처럼 유연하게 실험적 환경을 노출시킨다는 것입니다. 스타트업이라는 것이 우리 현장 지도자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든지 해외 여러 스타트업 그룹들이 있듯이 항상 실험적이고 그 다음에 리스크를 안고 도전적인 형태로 운영된다는 건데, 그 중심이 함부르크는 개인 개발 IDP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런 부분이고요. 선수 구성은 마인츠에는 15세 한국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개방적이라고 좀 느꼈고, 또 그 개중에 일본 스태프들도 그 마인츠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었던 부분이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함부르크 같은 경우는 북부 지역 출신을 호소를 했었고요. 뭐 덴마크라든지 핀란드라든지 북유럽 선수들도 같이 유소년 아카데미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선수 관리로 놓고 보자면 제 마인츠는 빠른 발, 슈팅력, 그 성장 의지, 본인의 의지가 있는지, 그다음에 코치와의 소통이 많이 강조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함부르크 같은 경우는 실수를, 그러니까 개인 강점 중심 평가를 중심으로 선수의 실수를 허용하고 전체 피드백 이 구조를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즉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함부르크에서는 선수의 약점을 가감하게 노출시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느꼈던 부분은 문화적인 부분인데, 제가 바이에른 뮌헨 6개월을 갔다 오면서 느꼈던 부분도 있고, 우리는 문화적으로 자신의 약점, 자신의 아쉬웠던 부분을 상대에게 노출시키고, 그다음에 그걸 오픈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 부끄러운 마음 많이 있는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는 제가 느꼈던 부분이 자신의 약점이나 아쉬웠던 부분을 가감하게 노출하고, 자신의 약점을 우리 동료와 혹은 코칭 스태프와 가감하게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부분이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건지, 그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닌 코칭 스태프와 구성원들이 우리 선수 개별 약점을 통해서 서로 공유를 함으로써 경기장이나 훈련장에서 함께 극복해 나간다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는 부분에서 선수들한테 실패가 아닌 경험으로 자꾸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선수가 극복해 나가고 성장 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가 성장하게 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팀 문화, 선수의 기술과 캐릭터가 중점이 되는, 조직적인 것도 있지만 조직보다는 개별, 개인의 역량을 어떻게 살리고 이 선수의 특징을 어떻게 극대화시켜서 팀 문화에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뭐 기타 특징으로는 보시는 것 같이 마인츠는 지역 출신 1군 비율이 유럽에서 3위가 될 정도로 지역 유망주의 성과와 실적을 많이 강조하고 있었고요. 함부르크 같은 경우는 전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피지컬, 그다음에 피드백, 영상을 통해서 구성원 전체가 시스템을 같이 공유하고 있더라. 함부르크 같은 경우는 매주 화요일 날 어린 연령부터 21세 코칭 스태프가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떤 선수의 특성이 어떻더라, 어떤 선수의 개인 개발 기술이 어떻더라, 서로 공유를 하는 문화가 있었고, 그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월반을 시킬 것이고 어떻게 한 단계 높은 연령대로 진입시킬 수 있는 건지 서로 협업을 통해서 소통했다는 부분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엑스팩터라는 이 함부르크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 개발 계획의 한 일부분입니다. 엑스팩터라는 것이 독일 내에서는 함부르크만 유일하게 훈련 방법이나 선수 계획 개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이고요. 이 방법론을 통해서 함부르크가 7년 만에 독일 분데스리가 2부에서 1부로 올라가는 성과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즉 엑스팩터라는 것이 제가 우리 임재현 매니저님의 그 소통과 통역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엑스팩터 X라는 것이 수학의 미지수라고 뜻한다고 합니다. 즉 수학의 미지수라는 것은 정해진 답이 아니고 이 답이 어떤 결과 형태가 따라서 값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뜻을 알 수 있었고요. 즉 단순한 알파벳이 아니라 선수 개인이 가진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능성에 대해서 이 특성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고, 코치와 시스템이 찾아야 되는 강점, 성장의 실마리라는 상징적으로 철학적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팩터 X를, 이 미지수를 정답을 정해지지 않고 코치와 선수와 함께 이 X를 발견하고 탐색하는 데 의미를 많이 두고 있더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엑스팩터의
관련 6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제가 설명드렸듯이 선수 중심의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평균이 아닌 차이를 선수 각 개인의 차이를 어떻게 키움으로써 기존 평가 방식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선수의 약점을 스스로 노출시키고 보이지 않는 약점을 찾음으로써 그 선수가 어시스트, 득점같이 정략적 기준이 아니고 이 선수의 감각, 창의성, 멘탈 등 비가시적 역량을 어떻게 이 선수의 능력을 찾아낼 것인가. 즉 이런 것이 선수의 특성이 팀 안에서 폭발할 수 있도록, 즉 선수에 의해서 이 구단이란 전략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구단에 가진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이 선수의 역량을 팀 안에서 폭발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것이 조금 특색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철학 기반 훈련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스타트업처럼 모범적, 도전적이고 그다음 실험적인 훈련 형태를 구사함으로써 훈련이 고정된 루틴이 아니라 경기에서 나타난 문제점 혹은 장점을 형태로 분석을 통해서 그 그라운드에서 어떻게 훈련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중점을 많이 두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훈련 주기와 그다음에 훈련 방향성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 분석을 통해서 선수한테 영상을 통해 피드백을 주고, 또한 코칭 스태프와 함께 같이 공유를 함으로써 이 선수의 능력을 이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치 철학과 개인 개발 계획 IDP를 함께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즉 코치는 답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길을 찾고 같이 동반자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부분이 조금 인상 깊었습니다. 독일도 제가 현장에 들었을 때는 과거에는 일반적인 지도와 그 다음에 코치가 답을 알고 있다는 듯이 정확한 정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독일도 현재는 문화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코치가 모든 걸 안다, 코치가 모든 답을 갖고 있다는 그런 중심에서 그거를 선수와 같이 코치도 나름 자기 개발 계획을 중심을 잡음으로써 그 개발 계획을 선수와 함께 오픈하고, 그다음에 선수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강점을 같이 스태프와 공유를 함으로써 함께 이런 부분을 찾아 나간다는 부분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공감을 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어떻게 선수의 성장을 순환시킬 것인가. 즉 독일에서도 선수와 지도자 혹은 전체 선수 구성원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 지도자만 알고 있고 선수만 알고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혹은 필드 지도자 혹은 분석관, 피지컬 각자 따라 노는 것이 아니라 협업을 통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공감대의 형태로 선수들한테 피드백을 함께 이어나가는 것이,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선수를 발전시켜 나가고, 이런 것이 결국 선수 성장의 순환을 이루어지는 핵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조금 선수들한테 메시지나 방향성을 제시할 때 좀 더 명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선수들이 선수들한테 이게 정답이고 이런 부분이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한테 힌트 혹은 질문을 함으로써 이 선수가 스스로에게 어떻게 답을 찾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이런 실수를 통해서 내가 한 단계 극복해 나가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질 중심적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그 전술적 유연한 포지션, 즉 유소년 선수일수록 한 포지션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드필더 선수가 사이드백 선수 역할도 해보고, 그 다음에 사이드백 선수를 하면서 거기에 본인이 느꼈던 부분, 미드필더에서 역할했던 부분, 사이드백에서 역할했던 부분의 차이가 무엇이었는지 선수 스스로가 느낌으로써 자신에게 맞는 포지션을 지도자와 함께 공유를 통해서 어떻게 찾아가느냐, 이런 게 좀 인상 깊었고, 그 다음에 각자의 그 포지션, 각자의 역할에서 나름 이해를 하고
그에 맞는 전술적 역할을 어떻게 부여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조금 흥미로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즉 X팩터는 제가 느끼기에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차이를 만들어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함부르크에서는 X팩터를 중심으로 선수의 개선, 그 다음에 포지션, 문화, 훈련 전체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를 하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훈련 그 아카데미 운영을 이어나감으로써 성인 팀과의 연계를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재미있는 부분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함부르크에서 여기 파비오 발데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런 X팩터를 통해서 선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함부르크 구단 관계자가 저희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글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선수들과 스태프를 위해서 한글로 표현했던 부분이 좀 재미있던 사실이었고요. 여기 iGenius라는 부분이 분석, 그 다음에 팀 대학이라는 부분이 이제 개인, 그다음에 트레이너가 코치, 즉 코치 한 명이 선수를 평가하고 이 선수의 개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코칭 스태프 전원이 각 역할마다 이 파비오 발데라는 선수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느냐,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느냐, 서로 이런 식으로 오픈하고 공유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파비오 발데 같은 선수는 밑에 보시면 순간 스피드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고 1대1 상황에서는 이 선수의 능력 가치가 돋보이고 1대1 공격에서는 이 선수의 능력이 월등하더라.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 선수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비오 발데라는 선수가 특징을 보면 폭발적인 스피드를 통해서 측면에서 1대1 드리블 돌파와 민첩성이 우수한 선수다. X팩터를 통해서. 그리고 그 기술적인 이외에 훈련 외적인 부분에서 훈련 열정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모범적인 인성을 경배한 함부르크에서 유스 스타로 키우고 있는 부분, 훈련 부분도 있지만 훈련 외적으로 이 선수가 인성적인 부분, 태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스태프 구성원들이 나름대로 이제 평가한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파비오 발데 선수는 함부르크 1군에서 훈련을 하고 있고 그 팀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축구에서는 게임 체인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런 파비오 발데 선수의 특징을 활용해서 함부르크에서는 이 선수의 특징과 특성을 살려서 측면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함부르크가 7년 만에 일부러 승격하는 그 장면에서도, 역사적인 장면에서도 이 파비오 발데 선수가 후반전 교체를 통해서 측면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했다는 부분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 함부르크 팀이 독일 유소년 대표팀, 20세 대표팀과 협업 혹은 관계를 통해서 국가대표에 발탁되었다는 부분이 인상 깊었고요. 그 다음에 고향 함부르크에서 이 파비오 발데 선수는 어린 선수들에게 기감이 됨으로써 이런 부분에 좀 메시지를 주는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대한민국의 개인개발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을까? 제가 나름대로 함부르크와 마인츠를 갔다 와서 나름 제가 좀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선수 개인의 특성 찾기와 훈련을 도입하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주원우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그 폼도 한번 보여주시고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데 요거는 제가 스스로 느꼈던 부분을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즉 IDP 개인개발 계획이라는 것이 선수의 성과 기록이자 행동 계획이지 않나. 그 다음에 선수와 지도자 간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필드 지도자뿐만 아니라 분석과 피지컬, 그 다음에 의무, 여러 파트 분야에서 협업을 통해서 이런 협력을 통해서 이 선수의 특징과 특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 선수의 특성과 이런 찾기 훈련 도입을 통해서
이 선수의 강점이 뭔지, 내가 가진 특별한 능력이 무엇인지 선수 스스로에게 한번 발표도 시켜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선수 구성원들 스스로 같이 노출을 함으로써 우리 선수 구성원들이 그 선수의 약점을 어떻게 또 보완시키고 발전시켜 나갈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방금 말씀했듯이 약점 공유를 통해서 선수들이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그 자신의 맞는 예를 들어서 포지션을 찾아간다는 부분, 그 다음에 자신의 맞는 역할을 어떻게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서로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 맞춤 포지션 훈련을 도입하면 어떻겠나 생각을 했고요. 이거는 하나 시각적인 효과, 우리가 훈련을 끝나거나 혹은 경기를 끝나서 영상을 제공해 줌으로써 본인 스스로가 그 영상을 통해서 스스로가 약점을 발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영상을 예를 들어서 뭐 캡처를 한다든지 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 평가를 해봄으로써 이런 부분의 지도자와 같이 소통을 통해서 개인 맞춤 포지션이 어디고 자기의 어떤 부분이 좀 장점이고 약점인가를 공유를 한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실수 후 집단 피드백 문화 도입이라는 건데요. 1, 2, 3번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일어난 실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경기 상황에서 본인 때문에 실점했을 때 그걸 본인 스스로가 혼자 책임지고 실패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선수들과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그 선수에 대해서 같이 용기를 준다든지 괜찮다는 메시지를 준다든지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줌으로써 이 선수가 그 상황을 혼자가 아닌 같이 극복해서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가지면 어떻겠나. 그리고 그 경기 결과 후 지도자와 선수 스스로가 같이 공유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는 발전시켜 나가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마지막으로는 아직 우리 유소년 선수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훈련 태도, 그 다음 자세, 그라운드에서 본인들이 해야 될 부분 혹은 그라운드 외쪽에서 학생으로서 갖춰야 될 인성에 대해서 좀 더 교육을 강화를 한다면 이런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 IDP 개발 계획에서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드시 현장 지도자들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대한축구협회와 현장 지도자와 프로 유스팀 간 협업을 통해서 선수 개인의 발전에 성장시켜 나가는데 같이 협업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정을 끝나고 함부르크 구성원들과 같이 이제 그 기술 교류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훈련장에서 기능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만 교류한 것이 아니라 기술 관계자, 예를 들어서 우리 피지컬 혹은 분석 혹은 의무 혹은 우리 행정 파트 선생님들도 같이 함부르크의 구성원들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미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함부르크 코칭 스태프하고 이제 미팅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이 와갔는데, 그 중에 조금 인상 깊었던 부분이, 제가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함부르크에서, 개별적인 능력은 좋고, 기능적인 부분은 뛰어난데, 인성적인 부분이나 너무 개성이 강해서 팀에서 자꾸 튀는 행동을 했을 때, 함부르크에서는 어떻게 선수를 관리를 하느냐. 첫 번째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재미있었던 부분은
함부르크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일단 전제를 했지만, 만약에 그런 선수가 있다면 원론적이지만 소통이란 단어를 많이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즉, 이 선수가 어떤 부분에서 기능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적인 재능은 뛰어나지만 선수로서 인성이나 태도가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함부르크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해서 지도자, 그 담당 지도자뿐만 아니라 함부르크 구성원들이 이 선수에 대해서 모두 같이 소통을 통하고 문화를 알려주고 이 선수가 함부르크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 선수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이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이 소통이란 단어가 보편적인 단어일 수도 있지만, 이 소통이 결국에 이 유소년 선수들이 성장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권위의식이 없고 이 선수를 통해서 함께 선수들한테 심리적 안정감을 줌으로써 선수가 이 팀에 소속돼 있고 이 소속감을 가지고 나는 우리 팀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그럼을 통해서 선수가 개인 개발의 성장에 통해서 발전해 나간다면 이거는 선수뿐만 아니고 지도자 혹은 학부모님들까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재밌었던 부분이 우리 MIK 임재현 매니저님께서 영어로 우리 대한민국 MIK 비전에서 한번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MIK 워크샵도 가보고 여러 가지 통해서 우리 매니저님들, 팀장님에 통해서 건곤감리라든지 혹은 그 문의, 우리 MIK 바코드, 지금 오른쪽 상단 위에 보이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 보였듯이 태극기에 표시된 건곤감리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고, 우리의 방향성과 그 다음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함부르크 그 유소년 아카데미 팀원들이 전원 와서 그 부분에서 인상 깊었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특히 이 건곤감리에 대한 디자인 마킹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 MIK에서 얘기했던 한국다운 비전과 그런 한국다운 그 팀 철학, 그런 한국다운 방향성을 문서화시켜서 이거를 발표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우리 하이 퍼포먼스 그룹에서 월드컵, 아시안컵을 대상으로 한국다움의 특징이 무엇인가, 약점이 무엇인가,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 있는 사실을 제시하였을 때 함부르크 구성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한 이 데이터를 어디서 확보했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떻게 방향을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명확한, 아까 주원우 박사님께서 설명했듯이 한국 유소년들이 육성할 수 있는 과제 4가지 부분, 그 다음에 한국 선수들이 부족한 부분, 뭐 볼 프로그레션이라든지 그다음에 볼 소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웠던 부분, 공간을 활용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데이터를 기점으로 명확하게 제시를 했을 때 이 함부르크 아카데미 운영하셨던 분들이 놀라움과 그다음에 신기함, 그다음에 흥미롭게 볼 수 있었던 부분이 굉장히 재밌었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 와닿는 메시지가, 저는 말로만 들었는데 막상 해외에 나가서 그 해외 선진에 있는 구단 관계자들이 이런 놀라움과 그 다음에 재밌었던 부분, 그 다음에 이런 부분 데이터 근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또 디테일하게 접근했던 부분이 본인들은 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제시했을 때 그런 놀라움을 현장에 느꼈을 때는 나름 한편으로는 자부심도 있었고,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나쁜 것이 아니다. 단지 지리적으로만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우리가 현장 지도자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마인츠와 함부르크를 통해서 기술 교류를 통해서 느꼈던 크게 2가지로 보면, 훈련적인 거는 기술, 피지컬, 전술, 멘탈적인 부분이 각각 따로가 아니고 함께 통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 그 다음에 독창적인 득점 루트, 본인들만의 훈련 방법론, 그 다음에 훈련 계획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체득하고 이거를 그라운드에서 표현하고 환경을 구성하더라. 그 다음에 독일도 요즘 최근에 3년 내에 트렌드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코칭 없이 선수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훈련 뭐 디자인이라든지 환경을 노출시켜 줌으로써 어떻게 이 선수들이 그 환경에서 스스로가 더 많은 의사결정을 통해서 스스로가 극복하고 소통하고 그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독일도 요 최근 3년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중점을 두고 있더라. 그 다음에 게임 베이스 GBT 트레이닝을 통해서 어떻게 더 그 부분을 접목시켜서 그라운드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경기장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보셨겠지만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투엘 감독님이 어떤 한 워크숍에서 설명했던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제시해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 하이 퍼포먼스 그룹 MIK 프로젝트가 생각하는 부분과 함부르크의 엑스팩터라는 부분이 서로 유사한 점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됐고 반드시 이런 부분의 소속팀과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마인츠도 물론 좋았고 좋은 경험이 있었지만 제가 함부르크의 엑스팩터를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MIK가 나아가는 방향성과 함부르크 엑스팩터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 흐름과 틀리지 않았다는 부분이 인식이 되고 한번 우리 현장 지도자분들과 공유하고 싶었던 부분이어서 그 함부르크의 엑스팩터를 좀 중점적으로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 결론적으로는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KFA의 대한축구협회 MIK와 함부르크 엑스팩터는 서로 다른 언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뭐 영어, 독일어, 한국어. 하지만 같은 목표와 방향을 함께 나아간다는 거. 즉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MIK가 나아가는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개인 개발 비전을 통해 개인 성장과 발전을 중점을 놓고 운영하는 부분이 유사하다. 그래서 즉 우리 현장 지도자분들과 분들이 던질 수 있는 메시지가 이 선수의 차이는 어떤 차이를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거에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나아가고 있는 MIK 프로젝트가 세계의 흐름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 함부르크도 그 스타트업 아까 설명드렸듯이 기점으로 연구 기반의 틀을 잡고 시작을 했었고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행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흐름이 함부르크는 결과적으로 7년 만에 일부러 승격했던 흐름의 중점이 되었다. 이런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문화적 유럽팀에 비해서 문화적 지리적 차이를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화적 지리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 다음을 만들어서 세계와 경쟁하는 것이 핵심이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구성해 봤습니다. 제가 전임 지도자를 22년도에 들어올 때 프레젠테이션 할 때 마지막으로 문구를 넣었던 부분인데요.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먹일 수 있지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면 평생에 먹을 수 있다. 뜻을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유소년 지도자들한테 단기적으로 자꾸 접근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선수를 육성해 나간다면 우리 협회도 마찬가지고 현장 지도자분도 마찬가지고 단기적인 기점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인 기점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비전과 프로젝트를 가지고 선수들한테 접근을 한다면 훨씬 우리 대한민국 유소년 축구가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저 또한 이 발표를 통해서 저는 과연 GBT나 IDP를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인가 혹은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인가
기점으로 많이 반성도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제 스스로도 고민이 많이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로써 제가 4월 달에 우리 16세 대표팀과 MIK와 독일 분데스리가 드림 프로젝트를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공유한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많이 미흡했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현준 감독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주원우 박사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협회가 작년부터 한국축구 기술 철학을 현장에 보급 중에 있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선수 개인 성장에 어떻게 적용할지 여부도 계속 연구해서 연구 성과가 있으면 현장 지도자들과 계속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수교육 점수는 저희 강의가 끝나고 한 열흘 정도 처리 시간이 걸립니다. 열흘 후에도 점수가 입력이 안 되면 그때 가서 저희 협회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교육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날씨도 궂은데